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신월동에 살 때 엄마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7살 때 서울의 신월동에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이 들면 항상 엄마가 저를 업고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밤거리를 배회하였습니다. 개발이 되기 이전에 1980년대 말이라서 걸을 수 있는 곳이라 봐야 산의 주변뿐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엄마 왜 밤에 항상 어디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색하시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서 엄마는 더럽고 밤에 어딜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매일 밤 저를 업고 정처 없이 산을 헤매는 여자는 누굴까요? 밤에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절 업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실눈을 뜨고 등판을 보니 흰색 한복이었습니다. 늘 레파토리가 같습니다. 여자가 절 업는 무게 하중이 쏠리는 느낌.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여자의 등판이 보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유심히 여자를 살펴봤는데 머리카락이 짧아서 어머니가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기셨습니다. 어느 정도 산 중턱을 오르다 보면 저는 제 침대에서 베개에 한가득 땀을 쏟고 깨어났습니다. 이걸 선친이 쉬시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반복했습니다. 제가 몸이 허약해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보기에는 여자에 의해서 산에 갈 때 산에서 나는 플레음이 상당히 진했습니다. 악몽, 바위 눌림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은 저를 업고 일어나는 시기에 정신이 들었고 제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번 저를 업을 때마다 느낌은 있었지만 정신이 흐리멍텅했었던지라 주변을 둘러볼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침대 쪽을 보니 침대에 제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저의 넋을 업고 가는 건지 영혼을 업고 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집에 사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자는 저를 무섭게도 하지 않았고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업고 어딘가를 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업혀가면서 등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차갑다거나 이질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제가 등을 만지자 그 여자는 잠깐 멈춰서다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기를 수초. 다시 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중턱에 오를 때까지 정신이 몽롱하면서도 말짱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산중턱에만 가면 현실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중턱 바위의 위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공방대를 물고서 앉아 계셨는데 그 여자가 중턱을 지나려고 하자 공방대로 머리를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2번 정도 더 봤습니다. 공방대로 여자의 머리를 후려칠 때마다 저는 땀을 한가득 쏟은 채 침대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사를 가고 난 후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도대체 절 그때 업고 배회하던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여자를 제지하던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의 사고. 막차 무렵 지하철 홈구석에서 술주정꾼이 선로로 향해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조금 토해내다 조금 잦아든 듯 했지만 갑자기 선로의 머리를 크게 내밀고는 분수처럼 구토물을 끝없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기분 나빴지만 너무 대단한 광경이라 계속 보고 있었다. 그때 타이밍이 나쁘게도 저기 커브 앞에서 전철이 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녀석이 내밀고 있던 머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터 뒤로 부서진 머리 덩어리가 옆의 기둥으로 날아갔다. 검은 머리카락이 붙은 덩어리가 기둥에 부딪히고는 마치 수박처럼 박살이 났다. 회색빛 뇌는 새빨간 피와 함께 녹아내렸다. 두개골은 마치 망가진 헬멧 같았다. 혐오스럽다고 생각한 순간 아래턱만 남은 머리를 달고 있던 몸이 홈 중앙까지 기어갔다. 이미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본 손님들의 엄청난 비명소리가 여간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몸은 부서진 머리를 향해 멈췄다. 아래턱에 이빨과 혀만 목에 붙어있는 상태였다. 목구멍에서는 공기가 피와 섞여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새빨간 거품을 내고 있었다. 몸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다.
무릎을 세운 것처럼 널브러져 있던 몸은 다리를 바닥에 몇 번씩이나 문지르며 부서진 머리를 중심으로 월을 그리듯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토록 온 몸에 털이 곤두선 적은 없었다. 뇌가 없는데도 단말마의 괴로움에서 도망치려는 듯한 발광. 언젠가 들었던 목을 자른 닭이 그대로 몇 분씩이나 돌아다닌 이야기가 생각났다. 하지만 이건 인간이다. 기둥 쪽을 바라보자 부서진 머리에서 빠져나온 눈알이 널브러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다가 미칠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얼어붙었다. 이것이 열차 사고의 현실이라고 느꼈다. 세 번째 이야기, 히피 이야기. 히피를 동경하던 난 앞뒤 생각 않고 오키나와행 여객선에 올라탔다. 베트남 전쟁 말기 오키나와에는 미군 불화품이 대량으로 나돌고 있었다. 나는 군복 바지와 전투화를 싼값에 손에 넣었다. 미군의 기분을 내며 걷고 있는데 초면의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가게 없이 땅에 돗자리를 깔고 장사를 하는 흑인 같은 일본인 남자였다. 간단한 영어를 섞어 잔뜩 수상한 토크를 이어갔다. 그래도 어쩐지 미워할 수 없는 녀석이라 우리는 의기투합했다. 그의 이름은 톰. 미군 기지에서 일하던 여자를 현지처로 삼는 건 흔한 이야기다. 톰도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친 듯했다. 내가 히피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톰은 가방과 침낭을 건네줬다. 나는 오키나와 본도를 거쳐 이리오모테 섬으로 향했다. 이리오모테 마을 반대편에는 히피들이 모이는 해변이 있었다. 그곳을 목표로 이리오모테 종단 여행이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이리오모테에는 섬을 일주하는 도로가 없었기에 그 해변까지 가려면 정글을 헤치고 가야만 했다. 정글에서의 첫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엄청 무서운 일을 겪었다는 느낌만은 남아있었다. 침낭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났다. 다음날 역시 악몽을 꾸었다. 역시 강한 공포감을 느낀 데다 그날은 엄청난 고통까지 함께 찾아와 눈을 떴다. 해변까지는 사흘에서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매일 밤 꾸는 악몽 때문에 좀채 발걸음이 나아가질 않아. 일정은 지연되고 있었다. 정글에서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나는 죽음의 공포마저 느끼고 있었다. 사흘째 밤 역시 악몽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고통부터 찾아왔다. 배가 타는 듯 뜨겁고 날카로운 게 박힌 것 같은 아픔이다. 오른손은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했고 통증도 멈췄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한다. 주인은 무언가 외치고 있어 시끄럽다. 내 몸이 둥실 공중에 떴다. 아니, 몇 명이 나를 옮기고 있는 건가. 갑자기 귓가에 큰 소리로 무언가가 들린다. 영어 같았다. 내가 끄덕이자 거짓말처럼 통증이 잦아들고 기분이 좋아졌다. 잠시 후에 다시 귓가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내가 끄덕이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걸 몇 번이고 반복했다. 눈을 뜨자 처음으로 꿈속의 광경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좁은 시야 가운데 주변은 흑인 병사들 투성이. 그중 한 사람이 키스라도 할 것 마냥 가까이 얼굴을 가져오고 다음은 귓구멍을 보인다. 그 남자가 고개를 가로젓고 나는 강제로 눈이 감겨진다. 무언가에 갇히고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 후로부터는 더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완전한 무를 느꼈다. 아니, 다르다. 이건 죽음이다. 그렇게 이해한 순간 눈을 떴다. 그리고 해변까지 며칠을 더 가는 동안 나는 몇 번이고 더 죽음을 체험했다. 해변에 도착하자 수많은 히피들이 모여 있었다. 남자고 여자고 다들 맨몸이다. 나도 발가벗고 모두와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해변에 오고서도 악몽과 죽음의 체험은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에게 나의 체험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중 하나가 말했다. 내가 자는 그 침낭 그거 영연백이야. 그제서야 나는 겨우 깨달았다. 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의 마지막 순간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던 것이다. 왜 빨리 가르쳐주지 않았냐고 묻자 죽을 때 맞는 대량의 모르핀이 주는 쾌감을 즐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히피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라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행방불명.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년은 된 이야기입니다. 친구 A가 갑자기 산으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말을 꺼냈는데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디지털 카메라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은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라고 말한 뒤 배웅해줬습니다. 하지만 사흘 정도 있다가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나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A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별다른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A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가 발견됐는데 익사체가 되어 산 근처의 해변에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등에 메고 있던 배낭 속 유류품을 통해 신원이 판명되었다고 했고 며칠 뒤 저는 A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느닷없이 경찰이 저를 불러 세웠는데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혹시 이 남자 모르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 찍혀있는 것은 웃고 있는 A였는데 그 옆에는 본 적 없는 수염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쯤 된 것 같았고 이 사진은 A의 디지털 카메라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시간을 보니 A가 죽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진 외에도 비슷한 사진이 몇 장 더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이 남자가 A를 죽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자를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듣고 역시 그렇겠죠 라고 고개를 떨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제 질문에 경찰이 넌지시 알려줬는데 그게 말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 10여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에요. A씨가 사고를 당한 부근에서 사라졌고요. 지금도 저희가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도 했는데 단 하나 확실한 것은 A가 이 남자와 만난 직후 수수께끼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뿐입니다. 경찰은 이후 A군의 사망 전 근황을 조사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고 그곳에서 실종된 산의 풍경이 좋다는 후기글을 보고 그곳으로 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꺼림칙한 점은 그 산이 좋다고 후기글을 올린 사람 역시 조사 결과 행방불명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양호실 괴담. 30년 가까이 살면서 딱 한 번 있던 공포 체험이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가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빨리 쉬고 싶었다. 하지만 교장의 시시한 이야기는 10분이고 20분이고 끝나지 않았다. 점점 기분이 나빠지다가 결국 한기를 맞은 나는 현기증과 함께 주저앉아 버렸다. 선생님이 그것을 바로 알아채준 덕에 양호실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양호 선생님은 빈혈 같으니 자고 있으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 방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종종 조회 시간에 넘어져서 양호실 가는 놈들이 있긴 하지만 설마 내가 이렇게 되다니 딱히 졸리지는 않았기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그런데 문득 양호실 문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문에 붙어있는 작은 창문 너머 엄청 예쁜 간호사가 서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엄청 예쁘다 라고 생각하며 폰을 빼놓고 쳐다보고 있으니 그녀는 계속 웃으면서 방에 들어왔다. 사실 생각해보면 학교에 간호사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겠지만 흥분했던 탓인지 나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까지 왔지만 변함없이 웃기만 하고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살짝 웃었다. 그러자 갑자기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탔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탄 채로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나 역시 매우 흥분해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간호사의 얼굴은 악귀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양손으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나는
괴로워서 간호사의 손목을 뜯어내려 했지만 무서운 힘으로 조르고 있었기에 도저히 떼어낼 수 없었다. 간호사는 더욱 체중을 실어 완전히 죽일 생각으로 목을 졸라왔다. 눈이 서서히 흰 자위를 드러내며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이 희미해져 왔다. 이제 끝인가 싶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간호사는 갑자기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자 선생님은 들어와서 감기 걸렸었니? 라고 태평하게 말을 걸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떨면서 선생님에게 봤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감기 때문에 환각이라도 본 것이라며 건강검진하는 날도 아니니 간호사가 있을 리 없다는 말만 해줄 뿐이었다. 그렇지만 절대로 꿈이나 환각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본 적이 없지만 도대체 그 간호사는 뭐였던 건지 아직도 무섭다. 6번째 이야기, 행복. 너무 무섭다. 오늘도 여지없이 매를 맞고 있다. 나는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르며 그 이유를 알고 있다 해도 납득이 가질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매우 부유했고 엄마와 아빠 또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매일 술만 마셨고 그러고 나면 온갖 족지거리를 뱉으며 나 때문에 살기 힘들다며 그렇게 나를 때렸다. 엄마 또한 마찬가지였다. 말려주지는 못할 망정. 아빠와 함께 날 때렸다. 그럴 때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와 믿었던 부처님을 의지해 버티곤 했다. 나의 유일한 도피처는 절이었고 절에 다녀올 때마다 맞을 것을 알았지만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티기 힘든 나날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정확히 어린이날이었다. 선물은 기대도 않았고 이 집을 벗어나고자 절에 다녀왔다. 집에 도착할 때쯤 반지하에 10평 남짓한 우리 집에서 나를 찾는 아빠의 호통이 메아리 쳤다. 집의 문을 열었을 땐 소리치는 아빠와는 반대로 엄마는 즐거운 듯이 싱글거리며 나를 반겼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주겠다고 하신다. 하지만 내가 받은 건 선물 꾸러미가 아니었다. 엄마는 나의 가녀린 목에 시카를 박아 넣으며 말하셨다. 너가 그렇게 믿는 불교에서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며. 그럼 다음 생엔 다른 집에서 태어나렴. 달고 사는 게 참 힘드네. 강도가 죽인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려고 나를 죽인 것이었다. 숨이 꺼져가는 나는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흐뭇한 미소를 마지막 뇌리에 간직했다. 3일이 지났다. 내 목은 곧 떨어질 듯 덜렁거린다. 애써 꼿꼿이 세우려 하지만 왠지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손으로 잡고 있다. 나를 쳐다보는 부모님의 모습. 헛것을 보는 듯이 멍해 보인다. 아빠는 간만에 술 마저 깬 것 같다. 왜 놀라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저도 다음 생을 선물해 드릴게요. 7번째 이야기, 귀신나무 괴담.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는 귀신이 붙어있는 귀신나무가 있다고 한다. 그 초등학교는 주위의 아파트 단지보다 저지대에 있는데 운동장의 맞은편이 아파트 단지와 도로였다. 운동장과 도로변 사이는 높이가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단으로 막혀 있었는데 단의 위에는 나무들을 심어서 경사가 있는 작은 숲처럼 되어 있었다. 당연하게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빙 돌아가는 정규통학 코스가 아니라 운동장 쪽을 통해서 등교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단의 높이는 초등학생이 뛰어내리기엔 부담되는 높이였다. 그런데 마침 운동장 구석 그 단의 앞에는 제법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특히 남자 초등학생들은 그 나무의 가지에 한번 매달리거나 나무를 타는 방식으로 그 단을 통해서 등교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해 운동회가 끝나고 누군가 텐트나 장막을 치는데 썼던 밧줄의 일부를 그 나무에 걸어두었다. 아마도 학교 선생 중 한 명이 뒤처리를 하면서 손이 모자라 잠시 걸어둔다는 걸 잊어버리고 집에 간 것이겠지. 그런데 다음 날 등교를 하면서 평상시처럼 그 나무를 이용하려던 학생 중 하나가 그 밧줄에 걸려버린 것이다. 일이 잘못될 운명이었는지 하필이면 목이 밧줄에 감겨서 교수형을 당하듯 허공에 매달렸다. 그 자리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다리를 받쳐서 목이 졸리지 않게 한다거나 목이 매달린 가지를 힘을 모아 꺾어버린다거나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겠지만 당황한 어린 초등학생들은 한 명이 선생들을 부르러 학교로 달려가는 게 고작이었다. 결국 선생이 왔을 때 그 학생은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되어버린 후였다. 그리고 그 후 나무 근처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학교 앞에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A는 그 귀신을 본 적이 있다. A는 어느 일요일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부모님들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서 놀다가 그것마저 지루해질 쯤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를 구경하려던 것이었다. 높은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평소에는 크게만 보이는 건물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감각은 어린아이에게 무척이나 자극적인 것이리라. 그런데 문득 A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아직 하늘에서 새벽의 빛이 사라지기도 전에 시간인데 학교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 것이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그 귀신 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 시간에 저기 서 있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 그 아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조용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혹시 저 아이는 나무 아래 서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게 아닐까. 무서워진 아이는 자고 있는 부모님에게 가려고 뒤돌았다. 그리고 보았다. 새파란 얼굴, 부릅뜨고 있는 핏발이 서 있는 두 눈, 검게 변색되어 늘어진 혀, 어슴푸레한 거실 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목 매달린 아이 귀신을. 아이는 부모님이 깨어나 달려와서야 비명을 멈췄다. 이후에는 등교고 뭐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서 결국 부모님은 아이를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8번째 이야기, 유서. 유서를 남기고 죽는 이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용서라던가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이라던가 남겨진 자들에 대한 죄송함이라던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들은 조금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년 전쯤에 나는 빌라에서 목매어 죽은 지 3개월이 된 사체를 수습하게 되었다. 당시 수습 정리원이었기에 청소기 돌리러 가자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시절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청소기를 돌리자는 선배의 말에 다급히 준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준비라고 해봐야 디카가 전부지만 말이다. 어쨌든 찾아간 청소장엔 역시나 기다란 가죽 벨트에 매달려 있는 부처가 보였다. 우리는 사망한 시신을 수습하러 가자고 말할 때 청소기를 돌리러 가자고 말하고 망자를 가리켜서 부처라고 부른다. 부처 앞에서 2분여간 기도와 함께 작업은 시작되었다. 부처의 바로 아래에는 인분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름덩이들이 굳어져 있었고 방 한 구석구석에는 동승의 알이 흩뿌려져 있었다. 어쨌든 사진을 이리저리 찍는 와중 부처를 관찰하던 선배가 그의 왼쪽 호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언제나처럼 가족에게 죄송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유서의 말미에 의미심장한 글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제일 기뻐할 누군가에게 전달할 물건이 있으니 누가 찾아서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다.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유서에 당황했지만 유품의 정리 단계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냉동실 속의 돼지고기 뭉치 사이에서 식도와 함께 조그마한 종이가 하나 더 발견됐는데 그 내용이 심히 충격적이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아마 이게 발견되었을 무렵이면 나는 죽고 없겠지.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 날 많이 원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사리로 박힌 것을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알게 되니 많이 힘들구나. 네가 나에게 타주던 커피 속에 미처 다 녹지 않은 약물이며 네가 지어준 한약재에 속에 들어있던 양잿물 성분이며 깨닫지 못한 채로 죽어버렸다면 아무 일 없을 것을. 미안하다. 이젠 한계구나. 이젠 내가 널 찾아갈게. 모든 것은 부처의 과거 병력에 있었는데 단기 치매 증후군으로 일반 치매 증상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은 치매 환자와 완전히 동일한 증상을 보이지만 단기간 제정신이 돌아오는 병이라고 한다. 그 병을 부처는 무려 20년을 앓았고 그 곁에서 지켜주던 동생 또한 점점 지쳐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번번하게 정신이 돌아와 그 상황을 피해갔던 것이다.
이 악순환의 끈을 끊을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이 든다. 9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자아이.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여름방학 때 부모님이 가게에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낮에 집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에어컨을 틀면 혼났기 때문에 나는 창문과 거실의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그렇지만 TV를 보는 와중에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무거움의 근원은 내 바로 뒤쪽 복도였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무서워졌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귀신보다 집을 비웠을 때 혼을 낼 부모님이 더 무서웠다. 어떻게든 참기 위해서 TV의 소리를 높이고 무리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TV도 켜놓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서 부모님이 있는 가게로 달려갔다. 예상대로 집을 내버려 두고 가게에 온 나를 본 어머니는 화를 내며 어서 돌아가라고 고함을 치셨다. 하지만 나도 집에서 느낀 공포가 너무 컸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썼다. 내가 너무나 떼를 쓰자 아버지가 함께 오시기로 해서 나는 떨면서도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고 켜져 있던 TV는 꺼져 있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했다. 그러자 다른 방에서 남동생이 나오더니 TV는 자기가 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기가 막혀 하면서 가게로 돌아가셨다. 나는 남동생에게 아까 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남동생도 믿지 않고 나를 바보 취급할 뿐이었다. 나도 남동생이 있다는 안도감에 조금 안정을 되찾았다. 저녁이 되어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밤 9시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다. 나는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가게와 집 사이는 직선거리지만 돌아오는 길은 어두웠다. 나는 낮의 일이 생각나서 벌벌 떨면서 페달을 밟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 말고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안심해서 뒤를 살짝 돌아보니 중학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내 옆에 나란히 다가와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무서워 떨고 있던 나는 마음을 놓고 가볍게 웃어서 인사했다. 그렇게 1분 정도 달리다 보니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모르는 사람의 옆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일은 여간에서는 드물기 때문이었다. 조금 기분이 나빠진 나는 속도를 올려서 여자아이를 따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따돌릴 수 없었다. 여자아이는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내 옆에서 달리고 있다. 더욱 속도를 올린다. 하지만 따돌릴 수가 없었다. 그뿐 아니라 여자아이는 페달을 밟는 속도마저 아까와 같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 여자아이 쪽을 바라보자 내 목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웃는 얼굴이던 여자아이는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로 웃고 자전거와 함께 사라졌다. 그 순간 목이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곳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차로에 들어들기 직전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전봇대에 부딪혔다. 그 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가 났다.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내 상처보다 고장난 자전거와 터진 우유병을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2번 다시 보지 못했다. 10번째 이야기, 꿈속의 할머니.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풍이 와서 반신마비가 되셨어요. 얼굴도 구안화사로 일그러졌다가 한의원에서 침 맞고선 원래대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 후로 말을 못하게 되셨어요. 할머니의 건강은 그 후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고 아버지만 병실을 오래 지키셨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주말에 고모랑 같이 할머니 병실에서 하루 자고 오랬어요. 입원하시고 처음 뵙는 거였는데 살이 많이 빠지셔서 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무섭다고 가까이 못 갔던 게 생각나서 할머니는 손도 잡아드리고 자세 변경도 고모랑 같이 도와드리고 주물러도 드리고 하다가 하룻밤 자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멀쩡히 저한테 걸어오셔서 엉엉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아파, 나 좀 죽여줘. 이렇게 말하며 매달리는 할머니를 떨쳐내려 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중에 어머니께 조심스레 꿈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고모한테만 이야기했는데 망할 할망구가 손녀한테 참 몹쓸 소리를 하고 갔다며 한숨을 내쉬곤 잊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잊혀지지가 않네요.